매일 셔츠를 벗고 그녀 앞에 나타나 심지어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돌아다녔다.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는 말이 없고 냉정했지만 귓불은 항상 붉게 물들어 있었다. 때로는 코피를 흘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벽으로 몰아세웠다. 태준 씨, 정말 좋아해요. 정말로. 사실 나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3세로 빙의했지만 결국에는 남자 주인공을 위한 발판 역할이나 하는 비참한 조연이었다. 그 결말을 바꾸기 위해 나는 냉혈한 여사장인 강태준을 쫓기로 결심했다. 나의 끈질긴 구애에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여사장일 뿐이었고 내가 귀찮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와 결혼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기이한 취향을 받아들여 주었다. 기억이 돌아온 후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행히 빙의하면서 순수한 사랑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순수한 사랑을 통해 얻은 포인트로 자위용품을 교환할 수 있었다. 생각을 정리한 후 바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소설 속 악역들 중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진짜 무서운 존재는 바로 강태준, 그녀였다. 소설 말미에 그녀가 패배한 이유는 남자 주인공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에는 남자 주인공이 우정, 동료에 운운하며 그녀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자 머릿속에 강태준과 그녀의 가문, 강가에 대한 정보가 떠올랐다. 과거 강가는 매우 강력했고 나의 가문인 고가와 함께 강남을 대표하는 최고 가문이었다. 하지만 5년 전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강가는 멸문 직전까지 몰렸다. 멸문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강태준은 냉혹한 복수기가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악역의 다리만 붙잡고 있으면 적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시스템 임무도 완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강가와 정원 약속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리지 않으니 한번 만나보려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놀라며 무슨 소리니? 그럼 고은서 양은 어쩌고? 라고 물었다. 이전에 나는 고은서만을 바라보며 이 문제로 부모님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다. 현재의 나는 진지하게 설명했다. 고은서 씨는 절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억지로 뭘 하겠어요?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어머니께서 강가와 이야기해보세요. 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가슴을 치며 즉시 동의했다. 걱정 마라, 아들아. 그 정호는 내 할아버지께서 정하신 약속이니 우리가 먼저 청혼하러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화를 끊은 후 어머니는 기뻐하며 남편 앞에 달려와 말했다. 여보, 정말 잘 됐어요. 아들이 드디어 고은서를 포기했네요. 당신, 옛날에 아버님이 강가와 정해놓으셨던 혼약 기억해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고천명은 눈을 크게 떴다. 세상에, 강가의 혼약 상대는 시각장애인이잖아.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도 당황했다. 설마 아들이 고은서를 벗어나자마자 장애인을 만나게 된 건가? 고천명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이 성격의 상대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면 분명히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때 가서 강가에 보상을 해주면 돼. 3일 후, 강가 저택. 한 여성이 눈을 감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맑고 깨끗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는 비록 세상의 색깔을 볼 수 없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강가의 장녀, 강태준이었다. 적을 속이기 위해 그녀는 5년 전 스스로 눈을 멀게 만들었다. 벌써 5년이나 흘렀다니. 강태준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순간 금발머리의 여성이 뛰어들어왔다.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강태준은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책 속의 지식을 더듬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강린, 무슨 일이야? 강린은 강가의 둘째 딸이자 강태준의 친동생이었다. 하지만 서재에 들어오자 험악했던 그녀의 표정은 즉시 사라졌다. 언니, 고가가 너무 뻔뻔해.
강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고가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우린 이제 작은 가문에 불과한데 더 이상 우리와 관련된 일은 없을 거야. 말을 마친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리가 가득 찼다. 비록 고가에게 그 당시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없지만 여전히 강태준의 용의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강리는 언니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될 줄은 몰랐지? 옛날에 고가가 할아버지와 약혼을 약속했잖아. 지금 고가의 도련님이 결혼 이야기를 하려고 온대. 그 약혼 상대가 바로 언니야. 말이 끝나자 강태준은 침묵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강가는 예전의 강가가 아니었다. 옆에서 강리는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난 언니가 결혼하는 거 싫어. 내겐 언니밖에 없단 말이야. 강태준은 강린의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울지 마오. 고가의 도련님은 날 데리러 온 게 아닐 거야. 내 짐작이 맞다면 그 망나니 도련님은 파혼하러 왔을 거야. 말을 마친 강태준은 마음속으로 평온함을 유지했다. 가문의 변고 이후 스스로 눈을 멀게 한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만을 생각했다. 강리는 언니의 말을 듣고 더욱 불쾌해졌다. 그럼 파혼하러 온 거네? 그냥 쓸모없는 남자일 뿐이잖아. 그러자 강태준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그럼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어? 상대방이 어떤 술수를 부릴지 모르니까. 그 시각 1층 거실. 강가의 당주, 강흥아는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침을 삼키며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소파에 앉아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태준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미래의 최종 보스가 될 그녀는 비록 지금은 시각장애인이지만 산정상의 핀 꽃처럼 고귀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다. 과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인이었다. 강태준은 아름다운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며 붉은 입술을 살짝 열었다. 고가의 도련님, 오늘 강가를 찾아온 용건이 있으신가요? 나는 강태준이 이미 내 방문 목적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가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가문 중 하나이고 장남인 고원은 심가의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이곳에 온 이유는 어릴 적 약혼 때문이겠지만 분명 파혼하러 온 것일 테다. 그리고 과거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심은서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그때 나는 약간 놀라움을 느꼈다. 어머니의 일처리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이 이야기가 이렇게 빨리 전달되다니. 하지만 강태준은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일까? 괜히 온갖 변명거리를 준비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야겠다. 강태준이 이미 내 목적을 알고 있으니 이야기가 더 쉽게 풀릴 것이다. 말을 마친 나는 뒤에 서 있는 집사에게 말했다. 노 집사, 그거 가져와. 강태준은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다. 몇 년 전부터 그녀는 평생 복수만을 맹세했다. 파혼 여부는 그녀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오직 강림만이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비록 파혼이 그녀가 바라던 결과였지만 여전히 매우 불쾌했다. 그때 노 집사가 2개의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나는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소파에 앉아있는 강흥안에게 건네주며 가볍게 웃었다. 강당주, 이 서류를 한번 봐주십시오. 강흥안은 두꺼운 서류를 받아 들고 놀랐다. 어떻게 파혼 합의서가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지? 이어서 나는 특별히 준비한 서류를 강태준 앞에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태준 씨, 당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특별히 점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강태준은 놀랐다. 고가의 도련님이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점자 파혼 서류를 준비했다니. 잠시 후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손으로 책상 위에 서류를 더듬었다. 하지만 서류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가락 끝이 닿지 않았다. 그러자 나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을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손이 닿는 순간 분명히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동시에 머릿속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순수한 사랑 대상과 접촉, 포인트 1점 추가. 이 광경을 본 강린은 즉시 분노하며 말했다. 당장 손 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태준도 내 손을 뿌리쳤다. 그러자 나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내 말을 들은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앞으로는 더 이상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천천히 점자 서류를 더듬으며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가고 강흥하는 서류를 바라보며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며 입을 열려고 했지만 재빨리 마음속의 놀라움을 억누르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강태준은 이 서류의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 그녀는 약간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서류는 그들이 생각했던 파혼 서류가 아니라 고가 그룹 주식 5%를 양도한다는 계약서였다. 고가 그룹의 가치가 1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주식 5%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내 말을 들은 나는 부드럽게 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준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건 이번에 청혼하러 온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저는 고가 그룹 주식 10%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절반을 태준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테니까요. 내 말을 들은 강태준은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말투는 이전의 평온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청혼. 무슨 일이죠? 당신 파혼하러 온 게 아니었나요? 그때 강태준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자신은 시각장애인인데 그가 어떻게 청혼할 생각을 할 수 있지? 심지어 이렇게 큰 선물을 주면서까지. 그러자 강흥한도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도련님은 심은서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어떻게 갑자기 우리 손녀딸을 찾으러 왔지? 강린도 이 점을 떠올리고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분명히 이전에는 심 아가씨를 쫓아다니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언니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강태준도 거절할 이유를 찾았다. 고 도련님, 만약 당신이 심은서 씨의 대체자를 찾고 싶을 뿐이라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들의 반응을 본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비록 상대방이 볼 수 없겠지만 나는 여전히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대체자가 아닙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인연을 맺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는 강 아가씨를 좋아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태준 씨가 강남 최고의 재원이셨고 저는 돈 많고 잘생긴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망난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감히 당신과 어울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채 그렇게 하기도 전에 태준 씨가 시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내 목소리는 슬픔에 잠겼다. 저는 매우 슬펐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감히 당신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제 마음을 마비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매일 밤 제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태준 씨였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나는 강태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되든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평생 잘해줄 것입니다. 그때 강태준은 내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내가 너무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투는 너무 진심이었다. 정말로 진실된 것처럼 들렸다.
강리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누가 이 거짓말을 믿겠어. 강응아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진심 어린 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간 충격을 받았다. 설마 진심인 건가?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강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바로 그의 큰 손녀딸인 강태준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고 마침내 강태준이 대답했다. 알았어요. 그러자 강리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언니, 정말로 동의한 거야. 이 대답을 들은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단계인 죽음의 결말을 피하는 것을 마침내 완벽하게 완료했다. 나는 강태준의 고운 손을 꽉 잡고 감격에 젖어 말했다.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태준 씨, 제가 잘해드릴게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로 나와 부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니? 심지어 그룹 주식까지 아낌없이 내놓다니. 그렇다면 그녀는 고가 그룹을 이용해서 그 당시 사건의 배후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원, 당신은 절대 생각하지 못하겠지? 사실 저는 당신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생각한 강태준은 희미하게 붉은 입술을 비틀었다. 그리고 나 역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인트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흥분감을 느꼈다. 만약 강태준과 24시간 동안 손을 잡고 있다면 포인트가 몇천만 점은 오를 것이다. 언젠가는 시스템 상점의 모든 상품을 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강태준은 머릿속으로 몇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전에 고 도련님, 손 좀 놓아주시겠어요? 책을 읽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비록 겉으로는 고원과 사귀는 것에 동의했지만 그것은 모두 상대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 도련님이 바보처럼 보였다. 사랑은 분명히 그녀에게 쉽게 조종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최대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관계를 확인하자마자 이 끈적끈적한 남자는 계속 들러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다며 기어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막 청혼을 수락했는데 그를 쫓아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서재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그녀에게 닿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당신은 보지 못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강태준이 손을 놓아달라고 말하자 나는 마지못해 손을 놓았다. 상대방이 자신을 놨다는 것을 느낀 강태준은 마침내 마음을 놓았다. 그녀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머릿속으로 재빨리 미래의 계획을 생각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나는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다. 태준 씨,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생각에 잠겼다. 우선 고원의 자신에 대한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수단을 통해 고가 그룹을 점차적으로 빼앗아야 한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자 나는 다시 불렀다. 태준 씨, 매일 당신 생각만 해요. 강태준은 속으로 짜증을 내며 계속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그 당시 범인을 찾아낼 힘을 몰래 축적해야 한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자 나는 다시 불렀다. 태준 씨,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너무 슬퍼요. 정말이지. 빌어먹을 남자 강태준은 내가 화가 났지만 그녀가 계속 서재에만 있으면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어 물었다. 서현 씨, 지금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잠깐 산책이라도 갈까요? 내 말을 들은 강서현은 약간 움찔했다. 스스로 눈을 멀게 한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복수심밖에 없었기에 산책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괜찮아요. 지금 너무 바빠요. 책을 읽고 싶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거절했다. 그리고는 내 앞에 놓인 점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시각장애인이고 앞으로 큰 악역이 될 사람이었다. 지금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믿는 것을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했다. 나는 호감도를 높일 시간이 충분했다. 여기서 당신을 지켜볼게요. 서현 씨,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을 보기만 해도 내 심장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강서현이 고개를 획 돌렸다. 나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순순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서현은 몹시 머리가 아팠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귀찮은 걸까?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나는 강서현 옆에 앉아 책을 뒤적였다. 물론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없었다. 모두 점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묵묵히 점자를 더듬는 강서현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지식을 흡수하고 강해져서 결국에는 가장 큰 악역이 되었다. 정말 대단하다. 역시 내 순수한 사랑의 대상답다. 강서현은 어느 정도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고원의 귀찮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버린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살짝 고원을 불렀다.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씩 웃으며 숨을 죽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선 후 뒤로 물러섰다. 강서현은 내 대답이 없자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고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 남자, 아무 말도 없이 가다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갑자기 조용해진 방 때문에 잠시 익숙해지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원래 그녀의 하루 계획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지만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지식을 배우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강서현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왠지 모르게 내 이전의 호칭이 떠올랐다. 안 돼, 안 돼, 얘 정신 차려야 해. 강서현은 몹시 이 닭살 돋는 말들을 참을 수 없었다. 도대체 고원은 어떻게 저런 오글거리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평소처럼 책장으로 향했다. 단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내가 왔기 때문에 의자가 근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강서현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걷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몸은 앞으로 기울어졌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몹시 당황했다. 그때 나는 재빨리 달려갔다. 서현 씨, 꽈당. 우리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강서현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나지막이 순수한 사랑의 대상이 넘어졌습니다. 포인트 10점 추가라는 머릿속의 알림에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겨우 참았다. 강서현은 고통을 느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놀랐다. 자신은 구해졌다는 것을. 이 웃음소리는 고원의 것이었다. 강서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웃음소리와 엮어보니 그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본 것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강서현은 약간 화가 났다. 이건 맹목적인 순정남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일부러 내가 창피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가지고 놀다니? 내 말을 들은 나는 재빨리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니에요. 서현 씨, 당신이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강서현은 어설픈 내 변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즉시 몸을 일으켜 내게서 벗어나려 했다. 비켜요. 이 망할 놈아, 나는 여전히 놓아주지 않았다. 서현 씨, 이러시면 제가 힘들어요. 닥쳐요. 당신이 일부러 내가 창피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걸 다 알아요. 내가 힘들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녀는 손으로 내 가슴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다. 바로 그때 쨍그랑.
걱정스러운 표정의 강린이 뛰어들어왔다. 엄청 큰 소리가 나서 왔어요. 언니, 저 괘씸한 고원한테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거 아니죠? 하지만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야릇한 광경에 말을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언니가, 지적이고 냉철한 언니가 지금은 고원의 가슴을 짚고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서현도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리니야. 와서 언니 좀 도와줘. 강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곧바로 제가 도와줘야겠어요? 언니가 그 남자랑 만난 지 반나절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라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물음표를 그렸다. 강서현도 천천히 물음표를 그리다 상황을 파악한 후 강린에게 해명했다. 오해가 풀린 후 강서현은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매우 불편했다. 젠장,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쌓아온 위험이 모두 사라졌잖아. 강린은 나를 가리키며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우리 언니랑 단둘이 있지 마세요. 나는 눈을 붉히고 있는 처제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부 동의할게요. 말을 마치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중에 처제가 학교에 가면 나와 서현 씨가 언제든 친밀해질 수 있잖아. 강가를 나선 후 나는 고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쁜 마음으로 시스템 상점을 열어보니 포인트 항목에 60점이 찍혀 있었다. 강서현과의 애정도 상승에 합격했다는 뜻이다. 한편 레스토랑에서는 사가의 아가씨 사자미가 옆에 앉아 조용히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빌어먹을 고원이 3일 동안 너를 찾지 않았다는 거야. 심은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대답을 들은 오가의 아가씨 오려려가 차가운 표정으로 근서 너는 사업 때문에 거절한 것뿐인데 그 결과 걔가 너한테 냉담하게 대하는 거야? 완전 옹졸한 남자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은서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은서야, 고원이랑 사귀지 않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걔한테 어떻게 대접받을지 몰라. 심은서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가 알던 고원이라면 나에게 냉담하게 대할 리가 없는데. 그녀는 망설이며 혹시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라고 물었다. 심은서는 어쩌면 자신의 거절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은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예전처럼 먼저 위로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면 그 다음날 고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뻐하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사자미는 그녀가 문자를 보내려고 하자 손을 잡고 말렸다. 은서야, 정신 차려. 아직도 고원이 쓰는 수법을 모르는 거야. 심은서는 멍해졌다. 수법, 그러고는 사자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자미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일부러 너에게 연락하지 않고 일부러 너에게 냉담하게 대하는 거야?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거지? 너를 길들이려는 수작이야. 목적은 내가 먼저 사과하게 만드는 거지? 옆에 있던 오려려도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수작 부리는 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우리같이 좋은 여자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보라고 말했다. 두 절친의 말을 들은 심은서는 약간 흔들렸다. 그렇구나. 어쩐지 그동안 고원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내가 먼저 찾아가면 그렇게 기뻐했었던 거구나. 나를 길들이려고 그랬던 거였어?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녀는 더 이상 고원을 찾아가지 않기로 했다. 혼자 알아서 즐거워하라고 해야지. 30분 운전 후 나는 집에 도착했다. 뜻밖에도 부모님께서 일찍 귀가하셨다.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놀라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음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시더니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다. 고원아, 내가 많이 실망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괜찮다. 강남에는 아가씨들이 많으니
심은서만 다시 찾지 않으면 뭐든지 다 괜찮다.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챙겨주시며 맞아. 천혜에 풀이 없는 곳은 없다지 않니? 내가 더 좋은 사람을 찾아줄게. 백가든, 도가든, 오가든이라고 위로하셨다.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 안 돼서 나는 재빨리 손을 휘저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미 서현 씨한테 청혼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약속한 부부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아직 사정을 모르시는 아버지께서는 맞아. 강서현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실망해서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었니? 라고 말씀하시다 갑자기 멈칫하시며 청혼. 그리고 미래를 약속한 부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물으셨다. 어머니께서는 눈앞이 캄캄해지셨다. 아들, 내가 심은서를 버리더니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이야? 정말 엄마를 미치게 만들 작정이니?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웃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본래 심은서의 목소리로 설정해둔 특정 벨소리였다. 부모님께서는 즉시 긴장하시며 나를 바라보았다. 비록 내가 심은서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진심을 알 수 없었다. 아들이 3일 동안 심은서를 찾아가지 않았지만 지금 심은서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자 그들은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 봐 조금 두려워했다. 나는 그들 앞에서 태연하게 통화를 거절하고 차단해버렸다. 그녀가 일부러 만들어낸 이미지였다. 적은 어둠 속에 있고 자신도 어둠 속에 있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세상의 지식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려는 것이었다. 게다가 수년간의 축적으로 그녀는 은밀히 적지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그 해의 진실의 일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강서현은 너무 많은 생각을 했는지 관자놀이가 아파왔다. 잠시 쉬어야겠어. 강서현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 앉아 고개를 젖혀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강서현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그녀가 뒤로 젖힐 때 마침 내가 그녀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젖힌 강서현을 바라봤다. 자연스럽게 늘어진 머리카락과 붉은 입술, 천상의 아름다움에 나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봤다. 서재문이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막 강서현을 놀라게 해주려고 말을 꺼내려는 찰나 상대방이 갑자기 고개를 젖혔다. 나는 들킨 줄 알았지만 보면 볼수록 강서현의 안색이 창백해 보였다. 아마도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피곤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원작에는 강서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쓰여 있지 않다. 강가가 멸문당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희망이 천재 강서현에게 쏠려 있었고 그녀는 적을 찾아야 했고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적에게 발각되어 뿌리째 뽑히는 것을 경계해야 했기에 매일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분명 나랑 같은 나이인데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다니. 강서현은 내가 왔다는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재빨리 의자에서 일어나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혼잣말을 했다. 하마터면 쉴 시간이 지나 버릴 뻔했네. 정말 다행이야. 말을 마친 그녀는 점자책을 계속 읽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양쪽 어깨에서 기분 좋은 느낌이 전해져 왔다. 넓은 손이 어깨에 얹어 극도로 능숙한 마사지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다. 강서현은 깜짝 놀랐다. 설마 저기 찾아온 건가?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현 씨, 진정해요. 저예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에요. 나는 강서현의 어깨를 잡고 설명했다. 방금 전에 순수한 사랑 포인트 10점을 소비하여 신금 마사지 기술을 구매했다.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순수한 사랑 대상을 위한 기술을 구매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감동하여 특별 할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강서현은 약간 안심했지만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누구의 사랑스러운 남편이라는 거예요? 저와는 상관없으니 손을 놓고 책 읽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이 바보가 왔다. 나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서현아가, 그런 말씀은 듣기 싫어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남편일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당신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서현아가의 어깨가 너무 굳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뿐이에요. 이때 나는 한 가지를 명심했다. 낯짝이 두꺼워야 미인 강서현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비록 내가 강서현에게 순정남처럼 보이지만 원작에서 가장 큰 보스에게 순정을 바치는 것이니 전쟁 늑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내가 방금 전에 다정한 호칭을 쏟아내자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서현아가 특별 맞춤 마사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이를 갈며 저 망할 놈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다. 그럼 서현아가 뭐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나는 말을 하면서도 강서현의 어깨를 계속 마사지했다. 동시에 화제를 돌리려고 애썼다. 서현아가 어깨가 이렇게 굳은 걸 보니 분명 책상에 앉아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 걸 거예요. 점자 책을 읽으면 몸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자, 제가 여기를 눌러드릴게요. 강서현은 내가 화제를 돌리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반박했다.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강서현은 멍해졌다. 아름다운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렸다. 무슨 일이지? 아까 왜 신음소리를 낸 거지? 강서현의 가슴이 가볍게 흔들렸다. 이제야 그녀는 내 마사지 동작에 따라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깨도 점점 편안해졌다. 강서현은 살짝 고개를 뒤로 젖혔다. 나는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 마사지를 할 줄 아는 거야. 말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뭔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 기술은 정말 그녀를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만들었다. 나는 강서연의 붉어진 얼굴을 바라봤다. 아마 본인은 모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강서연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맞아요. 서현 씨, 이제 믿으시겠어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배운 거예요. 고원의 뜨거운 숨결에 정신이 혼미해진 강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젖히고 똑바로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러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강서현의 어깨에서 손을 뗐다. 방금 전에 편안함이 사라지자 강서현은 무의식적으로 왜 그만두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갑자기 자신이 고원을 이용하려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헛기침을 하며 똑바로 앉았다. 드디어 우리의 관계를 이해했군요. 이해했다면 이제 가세요.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다시 손을 뻗어 강서현을 잡아 끌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서현 씨, 잠깐만요. 어깨 마사지가 끝났으니 머리 마사지도 해줘야죠 라고 말했다. 강서현은 몸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여전히 억지로 껴안았다. 안 돼요. 저는 계속 주무를 거예요. 내 말을 들은 강서현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포기한 듯 가만히 있었다.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비웃었다. 고원아, 고원. 마사지가 꽤 시원하긴 하지만 속셈은 뻔히 보인다. 나는 그저 너를 이용해서 정신과 체력을 회복한 다음 더욱 완벽하게 너희 고가를 차지하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강서현은 깊게 심호흡하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모든 것은 고원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고 그녀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래, 나는 감사나 웃긴 감정을 가질 수 없어. 감정은 복수라는 나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야. 옆에 있던 강리는 언니가 괴로워하는 것 같자 불만을 토로했다. 빌어먹을 고원 때문에 언니가 고생하잖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비록 언니와 오빠는 어릴 적부터 정혼했지만 비록 명목상으로는 제가 새언니이지만 하지만 강린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자 강서현이 말을 잘랐다.
고원을 도와 부엌일을 봐. 우리 강가 사람들은 먹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해. 강리는 약간 입을 벌린 채 멍해졌다. 그때 부엌에서 고원은 멍한 표정으로 계란과 계란 흰자를 휘젓는 강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내가 돕는 방식이니? 내 말을 들은 강린은 곧바로 화를 내며 나를 쏘아봤다. 모두 오빠 때문이야. 언니가 변했잖아. 말을 마치고 울먹이며 작은 주먹으로 내 가슴을 퍽퍽 쳤다. 왜 여자들만 도와줘야 하는데?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다가 그녀의 눈이 커졌다. 입에 뭔가 뜨겁고 약간 큰 것이 들어온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씹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맛있는 맛이 미각을 통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강린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먹으면서 물었다. 이거 뭐예요? 진짜 맛있다. 나는 강린의 입에서 젓가락을 빼내 물에 씻은 후 마라 토끼고기이라고 대답했다. 강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토끼고기구나. 그러고는 소리쳤다. 토끼고기. 강린은 깜짝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 옆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이미 손질되어 말아 양념이 되어 있는 토끼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을 뻔했다. 설거지를 하던 고원은 뒤돌아보며 사악하게 웃었다. 헤헤, 꼬맹이, 맛이 어떠냐? 시간이 흘렀다. 강린은 토끼고기를 먹었다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꼈는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데려가 만화 영화를 보게 했다. 강린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갱단 만화 영화를 봤다. 그녀는 거대한 흰색 토끼 인형을 껴안고 나쁜 놈, 못된 놈의 찌꺼기. 쓰레기. 귀여운 토끼를 먹다니 라고 중얼거렸다. 강린은 다시 한번 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갈 수 있어요. 계속 부축하지 마세요. 안 돼, 계단을 내려가는 건 작은 일이 아니야. 어쩌면 안아서 내려가고 싶을지도 몰라. 안아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고원 씨, 과장하지 마세요. 내 말을 들은 나는 미소를 지으며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모두 어린애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강서현을 꽉 붙잡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심지어 나의 따뜻한 숨결과 희미한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분명 남자인데 왜 이렇게 향기롭지? 아니야. 또다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모두 어린애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나는 강가의 진정한 실세인데 감히 나를 어린애 취급하다니. 강린은 기쁜 표정으로 서둘러 인형을 내려놓고 뛰쳐나왔다. 한눈에 내가 그녀의 언니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곧바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모르는 척 린이야. 왜 새언니를 보자마자 심통을 부리는 거니? 아까 저녁 안 줬니? 라고 묻자 강린은 더욱 화를 내며 나를 쏘아봤다. 새언니는 무슨? 감히 그 말을 꺼내다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내저으며 미안해. 린이가 싫어하는 건지도 몰랐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강서현을 부축하여 앉혔다. 그러고는 여전히 옆에 서 있는 강린을 바라보며 계속 화내지 말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다. 강린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풍성한 음식을 발견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보기 좋게 담겨 있었고 코를 찌르는 향기가 풍겨나왔다. 이거 다 오빠가 만든 거예요. 강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중간에 나가느라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만들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코를 찌르는 향기가 코를 간지럽히자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하지. 이미 말했잖아. 서현 씨를 위해서 특별히 배웠다고 강린의 질문에 답한 후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강서현을 바라봤다. 식탁 위의 접시와 젓가락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접시에서 부드러운 오리구이 한 조각을 집어 강서현의 밥그릇에 살짝 올려놓았다. 서현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분명 오늘 밤 가장 좋아하실 메뉴일 거예요.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었으며 눈빛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강서현은 나의 감정을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맛있을지 어떨지는 먹어봐야 알겠지. 강서현은 콧방귀를 뀌며 젓가락을 들고 오리구이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 맛있는 맛이 혀끝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몸을 뒤로 젖혔고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너무 맛있어. 더 먹고 싶어. 내 말을 들은 나는 어때요? 맛있나요? 라고 재빨리 물었다. 이때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순수한 사랑의 대상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합니다. 포인트 1점 추가. 마침내 강서현이 입을 열었다. 그럭저럭 먹을 만하네요. 나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괜찮아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분명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강서현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꿀꺽 삼켰고 말투도 더 이상 딱딱하지 않았다. 어디 한번. 차가운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내가 왜 강서현이 최종 보스가 되는지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안은 강린에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다른 이유는 없고 미래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나는 강서현을 계속 최종 보스로 만들고 싶지만 그런 식으로 가족을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다. 안 돼, 나는 이 비극을 막아야 해. 그렇게 생각하자 내 눈빛은 굳건해졌다. 그래서 나는 남은 포인트를 모두 전투 기술 업그레이드에 쏟아부었다. 그때 시스템 메시지가 들려왔다. 처제 구출, 순회 대상의 상처 방지, 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시스템 매우 만족. 2층 서재에서 강서현은 책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 들리는 듯 하자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가 재빨리 감췄다. 그러고는 서재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담담하게 말했다. 초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말을 들은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왠지 모르겠지만 강서현의 말투를 들으니 실증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중독성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 앉아 손을 뻗어 강서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초대하지 않은 건 맞지만 어제 떠나기 전에 말했잖아. 서현 씨가 마음대로 하라고. 게다가 내가 안 오면 누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겠어? 맞다. 서현 씨, 내가 온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강서현은 내 손길을 알아차렸지만 저항하지 않고 가볍게 시각장애인은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하거든 위라고 말했다. 내 말을 들은 나는 역시 우리 서현 씨야. 칭찬할 수밖에 없네 라고 칭찬했다. 강서현은 약간 짜증이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며 가볍게 말했다. 됐고 밥이나 해줘. 순두부찌개 끓일 거지? 이번에는 내가 놀랄 차례였다.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다 계산할 수 있거든 위라고 말했다. 나는 약간 믿기지 않아 진짜? 라고 물었다. 강서현은 리니가 뛰어와서 말해줬거든 위라고 대답했다. 나는 2번이나 놀랐다. 설마 서현 씨도 이런 농담을 할 줄 알아요. 내 말을 들은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비록 그의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재미있을 거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위대한 서현 아내님, 다음에는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강서현은 약간 멍해지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뭐 하려고?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2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발과 등이 누군가에게 받쳐지고 있었다. 지금 고원에게 안겨 있었다. 그것도 공주님 안기로. 강서현은 내가 자신을 품에 안자 곧바로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놔요. 리니가 보면 어쩌려고. 나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꽉 껴안고 가볍게 웃으며 서현아네, 왜 이렇게 옹졸하세요? 껴안는 것조차 싫어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고 말했다. 강서현은 내 말을 듣자 더욱 화를 내며 작은 주먹으로 내 가슴을 쳤다. 이 자식, 빨리 놔. 내가 왜 너랑 애를 낳아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가 발버둥치면 칠수록 나는 더욱 흥분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식탁으로 가려 했지만 강서현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그녀를 내려놓고 사과하기 시작했다. 서현 씨,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곧 강서현은 고개를 들었고 입꼬리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러고는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렸다. 지금 이 대일이지. 나는 멍해지다가 곧 깨닫고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웃음소리를 들은 강서현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내 말을 들은 나는 강서현의 손을 잡고 살았어요. 알았어요. 당신이 무서워요. 갑시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강서현은 발버둥치는 척했지만 반초 만에 포기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서 강리는 밥맛이 없었다. 내가 숟가락으로 강서현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면서 계속해서 애정 어린 말을 속삭였기 때문이다. 서현 씨, 맛있나요? 내 말을 들은 강서현은 진지하게 그럭저럭이지만 맛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내 말을 들은 강서현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맛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묻는 건가? 그녀는 강조했다. 그럭저럭이 아니라 맛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웃으며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매우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 강서현은 콧방귀를 끼며 뭐가 맛있다는 거예요? 라고 도도하게 물었다. 내 말을 들은 나는 생각하더니 웃으며 다마 매번 다 먹고 입술을 핥기 때문이겠죠. 라고 말했다. 강서현은 멍해졌다. 설마 그런 일이? 그러자 곧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으로 고원을 쳤다. 죽어. 그 모습을 본 나는 허벅지를 치려는 손을 잡았다. 서현 씨, 사랑해요. 강서현은 약간 짜증을 내며 밥 먹을 때 그런 낯간지러운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이 광경을 본 강리는 이를 갈며 숟가락을 꽉 쥐었다. 젠장, 저 쓸모없는 놈이 내 앞에서 감히 언니와 저런 짓을 하다니. 빌어먹을. 강리는 눈앞의 장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특히 어젯밤 그녀는 왜 언니가 고원과 친한 척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은 강가를 위해서였다. 언니는 고통을 참으며 고원을 사랑하고 그런 다음 기회를 엿봐 고가를 빼앗아 강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언니는 정말 불쌍해. 우리 강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다니. 강리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다. 분명 언니가 고원을 싫어하고 언니가 강가를 위해 고원 앞에서 고통을 참으며 완벽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언니가 고원에게 저런 짓을 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반박하지 않았지만 차에서 내리기 전에 고원이 오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쩔 수 없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강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강시에 있는 성휘기술관 앞에서 나는 화려한 기술관 건물을 올려다봤다. 그러자 머릿속에 원작의 내용이 떠올랐다. 바로 심은서의 남동생인 심천을 소개하기 위해 작가가 쓴 내용이었다. 강린과 그녀의 친구들이 방과 후에 성휘기술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 심천이 자기 친구를 시켜 좋은 친구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강린과 친구들은 분노하여 심천과 싸웠고 양측이 싸우다가 경찰이 오고 나서야 멈췄다. 심천은 자기 동생 성격을 알았지만 억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자 주인공을 찾아 그 여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자들을 찾기도 전에 심천은 집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심지어 얼굴 가죽까지 벗겨진 채였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강린의 결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심천의 죽음 때문이었다. 심천의 죽음으로 심은서는 절망에 빠졌고 마침 그때 남자 주인공 소림이 나타나 심은서의 곁을 지켰다. 심은서의 사정을 알게 된 소림은 격분하여 범인을 찾아 심천의 복수를 맹세했다. 심천의 죽음은 강태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고 강린은 심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심은서에게 뒤집어 씌운 소림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원작에서 작가가 강린과 심천에 대한 내용을 굳이 써놓은 이유는 강태준을 더욱 철저하게 악역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게 할 수 없다. 게다가 어떻게 해야 모든 일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생각해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옆에 서 있는 노고를 바라봤다. 가자, 노고. 네, 도련님, 말을 마친 노고는 손을 뒤로 저었다. 그러자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급차에서 내려나와 함께 기술관으로 들어갔다. 한편 3번 방에서는 한 남자가 깡마른 몸에 술에 찌든 얼굴을 하고 여자아이를 껴안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고생처럼 보였다. 그녀는 새 남자친구가 자신을 손님을 위해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에 저항하고 있었다. 심천은 품에 안고 있던 여자가 일어서자 곧바로 불만을 토로하며 간부에게 눈길을 보냈다. 아니, 시발. 너는 내 여자친구에게 술을 강요하려는 손님에게 왜 그런 식으로 봉사하는 거야? 심천의 말을 들은 간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조이육,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 손님에게 잘 보여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천가님이 누구인지 알아? 고 도련님의 매제야 라고 말했다. 간부는 조육에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이 여자는 고가의 가치를 몰랐다. 심천이 돌아가서 고 도련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강남에 있는 성위기술관이 잘 될 것이다. 심천은 옆에서 아첨하는 말을 듣자 매우 만족하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잘 들어. 나는 고원의 매제야. 오늘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심천은 원래 동네 백수였지만 우연히 고가의 도련님이 자기 누나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내 이름을 팔아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 당연히 그는 나를 매우 경멸했다. 내 굽실거리는 모습이 재벌 3세라는 놈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였다. 게다가 돈이 떨어질 때마다 나를 찾아갔다. 심은서의 체면을 봐서 매번 수십만 원씩 줬다. 조육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감히 반항하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환호했다. 천가님, 대단해요. 천가님, 최고예요. 나는 고 도련님도 우리 천가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소문에 따르면 고 도련님은 천가님의 누나에게 굽실거리는 게래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방문이 강한 힘에 의해 걷어차였다. 노고가 들어온 것이다. 이 광경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심천은 두려움에 소파에서 굴러떨어져 몸을 떨며 애원했다. 잠깐만요. 저는 고원의 매제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노고는 비웃었다. 고 도련님의 매제라고? 그 말은 잠시 후에 도련님에게 직접 하도록 해. 이채 심천과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몰려와 땅에 엎드리게 했다. 심천은 몹시 당황했다. 그는 고원의 이름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러는 거지? 분명히 전에는 고원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노고는 바깥을 향해 도련님, 처리했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자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천은 이 목소리를 듣고 약간 익숙하다고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그러자 문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그는 너무나 익숙한 고원이었다. 심천은 놀라 고원이라고 외쳤다. 이 사람들 모두 당신 부하들이었어요. 말을 마치고 그의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가 땅에 엎드린 사람들을 훑어본 후 심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앞으로 걸어나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심천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심천은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고원, 무슨 짓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무슨 짓이냐고? 내 좋은 날은 끝났다는 뜻이지, 심천. 말을 마친 나는 옆에 있는 부하에게 손짓하여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다. 나는 심천 앞에 계약서를 놓고 말했다. 이 계약서에는 내가 그동안 너에게 빌려준 돈이 적혀 있어. 총 2,348만 원이다.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팔아밖에서 나쁜 짓을 한 죄는 감옥에서 평생 썩어 나가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내 말을 들은 심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샘솟았다. 그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무슨